클라우드 엔지니어링 팀의 손명성입니다. 방금 전에 소개한 거로는 뭐 구축 과정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라이브 11 처음에 프로젝트를 했을 때 뭐 물론 구축 과정도 있지만 클라우드 아키텍처 부분을 좀 소개하는 게 좀 더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 같아서 이름을 그냥 클라우드 아키텍처 공유라고 좀 바꿔봤습니다. 네, 그 순서는 라이브 11 서비스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거고요. 라이브 11 클라우드 쪽,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의 그 서비스 구분을 좀 프론트엔드, 백엔드, 그리고 라이브 스트림, 뭐 이거 외에도 좀 다른 요소들이 있는데 어찌됐건 라이브 11을 그 주요하게 이루는 서비스를 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각각 드리고 어떤 고민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공유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 11은 그 11번가 직원분이라면 한 번쯤은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초기에 뭐 이벤트도 많이 했고, 그리고 뭐 갤럭시라든지 뭐 이런 핸드폰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벤트도 많이 했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많이 이렇게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라이브 11은 저희가 내지화에서 만든 라이브 11 서비스 이전에 이미 라이브 11이라는 서비스가 베타 버전으로 조금씩 있었고요. 그 전에는 CJ라는 그 외부 그 스트리밍 서비스, 사스 서비스를 써서 서비스를 했고, 그 이후에 라이브에 대한 그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채널을 좀 새로 해서 좀 고객을 끌어들여 보자 뭐 이런 취지에서 라이브 11을 저희 네지바에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지금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라이브 11은 라이브 스트리밍과 커머스에 합성하고,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알겠지만 TV 홈쇼핑과 유사합니다. 고객들과 그 소통하는 부분은 약간 채팅이나 이런 부분도 홈쇼핑에서도 많이 보이긴 하지만 예전에는 없었지만 라이브 11은 채팅, 그리고 뭐 쿠폰이라든지 아니면 이벤트, 그리고 뭔가 뭐 예를 들어서 동접자 수가 100만이 넘었을 때 뭐 축하 메시지를 뿌린다든지 뭐 이런 특수 효과 뭐 이런 부분을 좀 기존의 CJ에서 제공하지 않던 거를 좀 고도화해 가지고 내조화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라이브 11 탭이 따로 있고 거기에 보면은 각 날짜별로 방송 순서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아까 전에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이제 개발팀이랑 얘기하는 뭐 그런 구성은 아니고 제 스스로의 그 좀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좀 구성이고요. 화면을 구성하는 뷰와 어드민 부분이 프론트엔드로 구성되어 있고요. 물론 뷰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API를 제공하는 백엔드 부분이 있고 펍섭을 제공하는 MSK라든지 레디스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사스 서비스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실제 그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그리고 스트리밍된 동영상을 그 녹화를 해서 VOD 형식으로 보여주는 미디어 컨버터 서비스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주셔도 됩니다. 네, 제일 먼저 그 프론트엔드를 좀 구성 요소를 고려사항과 좀 구성 요소를 생각해 보면 기존의 인프라, 물론 클라우드 IDC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포함입니다. 단순히 그냥 웹 서비스를 하나 만들려면 인프라 관점에서는 앞에 뭐 L4를 달고 뒷단에 서버를 달고 거기에 OS 취약점을 하고, 그리고 미디어를 설치하고 거기에 배포를 하고, 그리고 모니터링 뭐 이런 다양한 작업들을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장표에서 보였듯이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OS 보안 취약점, 웹서버 그 뭐 엔진엑스라든지 아니면 아파치 뭐 이런 거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매년 했어야 됐고, 그거에 대한 방화벽 정책도 계속 관리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 운영에서는 뭐 이제 구축 포함이지만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인게치도 걸어야 되고, 근데 이 인게치가 단순히 OS의 여러 가지, 네트워크의 여러 가지, 그리고
미드웨어, 뭐 어플리케이션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계치와 알람을 걸고 관리를 해야 했었고, 그리고 이거를 또 정기적으로 백업하고 배포도 관리해야 되고, 성능? IDC에서는 물리적인 로드 밸런서가 있기 때문에 그 로드 밸런서 관점에서의 성능은 좀 이렇게 뭐 관리하진 않으시진 않겠지만, AWS에 비하면 AWS는 순간적으로 많은 트래픽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좀 용량을 늘려놓는다든가 뭐 이런 작업들이 사전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능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성능 관리 부분은 넣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서버를 많이 쓰거나 이러면은 비용이나 뭐 이런 부분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레거시한 구성에서 탈피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고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존 구성에서는 전통적인 구성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고객이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CDN을 통해서 LB라는 L4를 통해서 서버로 이렇게 프론트엔드 구성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 프론트에도 뭐 와프라는 방화벽 장치를 달고, A1B에서도 이거에 대한 로그를 보고 EC2에 대해도 뭐 모니터링 매트릭이나 아니면 각각의 EC2에 대해서 백업을 걸고, 그리고 보안 취약점을 매년 관리를 해야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간소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AWS에 흔히 사용하는 클라우드 프론트에 S3를 달아서, 클라우드 프론트는 그 라우팅 역할을 뭐 CDN뿐만 아니라 라우팅이나 아니면 TTL 값을 통해서 캐시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S3에서는 이제 웹 서비스의 웹 호스팅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죄송합니다. 실제 서비스 될 때는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S3로 접근을 하는데, 이럴 때 그러면 보안은 나아진 게 뭐가 있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S3에는 OID라고 해가지고 그 클라우드 프론트에 이미 정의된 ID 값을 가지고 허용하는 정책이 있고, 그리고 S3에는 버킷 폴리시라는 그 권한 제어 혹은 방화벽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것만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면 이런 그 보안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모니터링 부분은 어차피 클라우드 프론트나 S3를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모니터링 매트릭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줄어듭니다. 근데 모든 그 프론트엔드를 다 올릴 수 있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제약 조건이 있듯이 S3의 웹 호스팅 기능은 퍼블릭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 말은 뷰어와 같이 프라이빗한 웹 서비스는 제공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자바스크립트만 돌아가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이 스크립트나 혹은 그런 프론트엔드의 소스들이 그 웹서버 혹은 OS의 특정 라이브러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S3는 그 기능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 내부 외부 복잡한 게 호출하는, 물론 내부는 안 되는 건 뻔히 말씀드렸고, 복잡한 구조의 호출 구조에서는 좀 사용을 좀 자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은 아니고 한 2년 3년 전에 앰플리파이라고 해가지고 웹 서비스 그 호스팅하는 기능이 사스 서비스가 생겼는데, 좀 그 국내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 걔는 아직까지는 AWS든 어디든 그 국내 사례, 해외 사례는 조금 있는데 국내 사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앰플리파이는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뭔가 국내 사례가 있고 뭐 좀 명확하게 사용하는 뭐 이런 부분이 레퍼런스가 있으면 사용이 가능할 텐데, 아직 앰플리파이는 그런 부분이 아직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좀 고려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 리소스 관리에 대해서도 좀 많이 좀 간소화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배포도 기존 배포에서 좀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배포 속도도 뭐 상대적으로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현재 그 라이브 11에 그 API 서버들이 이런 방식으로 배포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배포가 되냐면 젠킨스에서 비트버킷으로 그 소스를 받아오고 그 소스를 압축해서 S3에 올리게 되면 올리는 것까지가 젠킨스 잡의 역할이고 S3에서 그 풋 이벤트가 발생하면 코드 파이프라인이라는 서비스는 얘는 전체 그 배포 파이프라인을 관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 코드 파이프라인이라는 서비스가 풋 이벤트를 받아서 그 소스 압축된 소스를 여기 코드 빌드 쪽으로 던지게 됩니다. 코드 빌드는 미리 정의된 컨테이너 기반의 빌드 환경을 띄우게 되고요. 그 빌드 환경에서 소스를 빌드하고 그리고 이제 빌드 아티팩트를 만들어내서 다시 한번 그 S3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S3로 올리게 되면은 코드 파이프라인은 빌드된 아티팩트를 S3에서 가져와서 코드 디플로이, 실제 이제 배포해주는 코드 디플로이 쪽 넘기게 되고 코드 디플로이는 디플로이 정책에 따라서 뭐 롤링 디플로이나 혹은 뭐 블루그린 뭐 이런 방식으로 좀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일 많이 절대적으로 제일 많이 시간을 잡아먹는 시간은 여기 디플로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롤링 배포로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두 대일 경우 50%, 50%씩 배포를 하게 되는데 두 번 배포가 진행이 되고 근데 배포할 때 여기 ALB 쪽에 트래픽을 막고 서버를 제외하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내리고 배포하고 어플리케이션 올리고 다시 요 ALB 쪽에 서버를 다시 넣고 그리고 다른 이제 나머지 50%의 서버들에서 동일한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요. 그 넣고 빼고 하는 게 시간이 보통 한 3분에서 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은 얘 배포할 때까지 최소 5분 정도 혹은 7, 8분 뭐 요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배포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요 S3로 가는 그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7, 8분 걸리던 게 실제로 가면은 여기 코드 빌드까지는 그 동작하는 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근데 빌드 단계에서 빌드를 하고 나서 S3로 바로 올리게 그 소스를 바로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S3 싱크라는 명령으로 그 배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몇 초에서 한 1분 내외 뭐 요 정도 사이로 실제 디플로이먼트 시간은 줄어들고요. 근데 약간 좀 고려해야 될 점은 그 이름이 다른 그러니까 빌드할 때마다 이름이 달라지는 소스를 배포하게 되면은 기존에 배포했던 거를 삭제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모디파이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삭제하는 옵션을 추가해서 관리했고 그리고 아파치나 뭐 이런 쪽에서는 밈 설정에서 그 뭐 JSP로 끝나는 확장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JS로 끝나는 확장자 흔히 그 좀 많이 알려진 그 확장자들은 S3가 자동으로 잡는데 그게 아니고 뭐 JSP.map 뭐 이런 애들은 그 S3가 판단하기에 앞쪽을 확장자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코드 빌드 단계에서 배포한 다음에 맥스에이지 그 캐시 TTL 값을 같이 주면서 요 그 확장자 명도 재정의를 해줘야 되는 네, 그런 부분도 좀 고려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백엔드 구성 요소를 설명드릴 건데요. 백엔드는 관리를 위한 MGMT, 그리고 서비스를 위한 API, 그리고 실제 메시지를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MSG API와 웹소켓, 그리고 뒷단에 통계를 내주는 스탯 서버들이 있고요. MSK는 실제 채팅이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MSK를 통해서 펍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RS는 그 웹소켓으로 던지기 전에 메시지를 가져와서 뭐 10초당 뭐 100개씩 메시지를 가져올 거야? 아니면은 뭐
1초당 가져올 거야. 뭐 이런 그런 정책을 그 서브를 해오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라이브 11 서비스에 들어가 보면 제일 먼저 방송 채널에 입장하면은 그 서비스 API 쪽으로 채널 입장에 필요한 데이터를 호출하게 되고 서비스 API는 그 화면 구성에 대한 데이터를 뭐 물론 이쪽 DB 쪽에다가도 던지는데 메시지 MGMT API 쪽으로도 던집니다. 네. 그리고 MGMTI는 방송 정보 데이터를 DB 쪽으로 가져와서 다시 리턴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채팅 관련 정보도 네, 최신 채팅이라든지 아니면 입장 목록도 레디스를 통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제 입장한 다음에 채팅을 하거나 아니면 조합 버튼을 누르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MSG API로 호출이 되고 MSG API는 그 채팅 메시지를 MSK로 펍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펍된 메시지가 뭐 10초에 100건 뭐 이런 단위로 프로세스라는 애가 가져오게 되고 프로세스라는 애는 레디스로 다시 한번 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디스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레디스가 이제 펍섭 기능을 제공해줘서 섭 할 때 각각의 웹소켓이라는 서버에다가 동시에 던져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레디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소켓은 받은 메시지를 그 각각의 웹소켓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 고객에게 동시에 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화면 메시지 혹은 공지사항 뭐 이런 부분을 뿌려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백엔드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방송이 끝나게 되면은 MSK 몽고라는 애가 MSK로부터 채팅 메시지를 가져와서 몽고DB에 적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몽고DB에서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뭐 시청자 수 통계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일 중요한 라이브 스트리밍 뭐 이런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IVS는 그냥 사스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방송 장비에서 바로 그 여기에 코드가 하나 생성이 되는데 IVC 채널을 생성하면 코드가 하나가 생성이 되는데 그 코드를 방송 장비에 바로 꽂거나 아니면은 오픈 브로드캐스트 소프트웨어에다가 꽂으면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방송들이 IVS로 입수가 되게 됩니다. 현재는 방송 장비 중간에 이제 현장에 그 스튜디오에 OBS 장비가 있고요. 이 OBS 장비에서 이제 유튜브와 저희 IVS로 분기 처리해가지고 브로드캐스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IVS는 내부적으로 그런 스트리밍에 필요한 그런 부분을 이제 자체 CF 쪽에다가 던져주게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공식적으로 AWS에서는 이 부분을 밝히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좀 테스트를 해보면 CF더라고요. 그래서 모바일에서는 실제 뷰라는 그 프론트엔드를 통해서 이 방송을 스트림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프론트엔드선 라이브 11, 뷰 11stco.kr 그리고 채널명으로 해가지고 이런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팁을 보면 제가 처음에 라이브 11을 모니터링 했을 때 방송 시작하기 전까지는 얘가 제대로 IVS가 되고 있는지 잘 몰랐었어요. 근데 FE 개발팀에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브라우저에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사전 방송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라고 팁을 주셔가지고 가끔씩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네, 재밌는 장면도 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나가지 않는 방송이기 때문에 뭐 네, 그래서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미디어 컨버트라는 애는 이제 그 IVS와 동일하게 좀 같이 쓰긴 했는데 주로 CJ 쪽에서 서비스 했을 때 방송이 끝난 그 동영상을 받아서 예전에는 방송 원본을 받아서 죄송합니다. 네, 방송 원본을 받아서 담당자분이 방송을 편집하고 그 다음에 이제 VOD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 편집본을 S3로 올리면 미디어 컨버트가 그 이벤트를 받아가지고 실제 스트리밍하는 쪽으로 방송을 위한 파일을 제공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뭔가 사람 손을 타고 좀
VOD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고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끝나면 이벤트 브릿지라는 애가 그 방송 이벤트를 받아서 여기 VOD API라는 쪽으로 API를 찔러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VOD API는 저장 원본을 확인하고 그리고 미디어 컨버트 쪽에다가 API 콜을 해서 실제 방송을 컨버팅하는 이런 부분으로 동작하게 돼서 좀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작업이 실패되면은 이벤트 브릿지에서 작업이 실패되면은 SPS 페일 큐로 넘어가게 돼서 재처리하게끔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11 전체적인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가방 꺼내야 돼. 아,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야? 네, 질문 없으시면은 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